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대검 감찰부장을 지냈던 한동수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겨레신문의 이춘재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제가 JB타임즈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두 분의 평가를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상당히 좀 진척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보도 나온 걸 보면 김성교 현 국민의힘 의원 당시 군수였죠. 네. 김성교 의원이 공무원에게 도와주라. 그 사업을 도와주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거고 지역 언론 기자 출신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브로커 노릇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ESIND 이게 이제 그 최은순 씨하고 오빠 김진우 씨가 설립한 회사잖아요. 그 양평 그 아파트 개발 사업 주체인데 회사 급여 명목으로 2억 4천만 원 받고 이 회사 법인카드로 500만 원을 쓰고 뭐를 해줬느냐.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김성교 당 군수에게 소개를 해줬다. 그다음에 약속을 잡아줬다라는 거고 또 이 그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개발 부담금 감면 요청을 전달하면서 금품을 상품권을 돌렸다. 이런 게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밝혀낸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은 그 진실의 상당 부분에 접근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좀 이제 수사의 속도가 붙는다고 할까요? 이제 그 나오는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제 며칠 뒤면은 끝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2차 특검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겠죠. 근데 그 특검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보면은 이제 지금 요 사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 도이치 그 수사 무마한 그 대목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지난 10월 달에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이 복귀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간 이제 변호사들이 있었거든요. 수사관들. 거기서 아마 수사 속도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서야 좀 윤곽을 잡았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12월 초쯤에. 지금 여기서 기사를 잘 보면 그 전직 양평군청 공무원이 그러니까 바로 이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했던 공무원이었는데 특검에 가서 그 김성교 의원이 사업을 도와주라고 지시했다라는 진술을 언제 했냐면 9월에 한 걸로 지금 나와요. 꽤 됐죠. 이미 그러면 김건희 특검이 9월에 이런 진술을 확보를 했다면 사실은 공개를 안 했을 뿐이지 상당 부분 수사를 진척을 시켰다. 그래서 이제 그 기자 출신 브로커까지 포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거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에 언론 보도까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오는 건 그런 얘기죠. 그런 과정이 맞는데 그러니까 수사가 진척이 안 됐던 이유는 기존에 있었던 그 검사들 그러니까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 여기서는 수사 속도가 좀 안 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면. 그리고 이후에 들어간 변호사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건들을 하면서 이제서야 좀 윤곽을 잡았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양평 요건 거죠. 이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건이고 양평 고속도로는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른 건이고 이렇습니다. 정리.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사건 경과나 뭐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해서요. 또 뭐 특별히 좀 그렇고 다만 이제 그 윤석열 피고인이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할 때부터 시작된 관계이죠. 그 양평 군수. 네. 근데 이제 재미난 게 김성교 의원의 해명이 경향신문에서 보도가 됐는데 최은순, 김진우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여주 지청장을 그걸 몰랐을까요? 네. 그 뻔뻔한 부인에 대해서 물증과 수사를 통해서 반박하고 적정한 양형을 받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두 분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춘재 의원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위헌의 소지는 이제 거의 걷어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상당 부분 뭐 거의 완벽하게 걷어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아무튼 민주당에서 여당에서 상당히 판사들 얘기를 많이 들어준 거죠. 법원 얘기를. 네. 판사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무작위 배당 그 부분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무작위 배당이 물론 헌법에는 없는 그런 말인데 헌법에 그런 규칙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게 뭐 잘 아시다시피 일종의 그 판사들이 어떤 그 저항의 역사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2008년에 뭐 유명한 사건이었죠. 그때 촛불 집회. 그 신영철 대법관. 그죠. 대법관의 그 문제. 그때 이제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는데 촛불 집회의 그 집시법 위반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해서 그 사건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밤에 뭐 집회하는 게 이게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위헌 심판 제청을 했는데 그걸 받아준 판사가 있었거든요. 박재영 판사라고 유명하시죠. 근데 그분한테는 이 촛불 사건 이 재판을 배당을 잘 안 했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좀 그 보수적인 그런 성향의 판사들한테 많이 배당하고. 예. 그래서 오랜만에 들어보는 예. 이름 세 글자네요. 신영철 전 대법관.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이명박 보통은 정권 이 법관사에서 그 정도 얘기가 있으면 총리 법관들은 다 자진 사퇴를 하였는데 그때부터 아마 버티기 이런 부분들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죠. 지금도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실은 사법 신뢰를 그렇게 땅끝에 달랑말랑한 직경까지 추락하도록 한 것은 대법원장 그 윤석열이 임명하였던 그 인사검증을 거쳤던 그 대법원장과 그의 같은 의견을 같이 했던 대법관들 대법원으로부터 신뢰의 떨어뜨린 그 출발점이었죠. 그렇죠. 예. 그때 그럼 워낙에 과거에는 사퇴를 다 했지요. 큰 사건이었죠. 네. 그래서 워낙 큰 그 사건이었죠. 대법관으로 지명되니까 그때 신영철 맞아요. 중앙지법원장이 그래서 이제 판사들이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형사 단독 판사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신영철 대법관이 중앙지법원장 시절에 단독 판사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요. 이메일 보내서 이 사건 빨리빨리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는 재판 개입 아니냐 해가지고 그 이메일까지 공개하고 그래서 큰 파동이 있었죠. 근데 그 결과로 만든 게 이제 이 무작위 배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 민주당은 최종 수정되기 전에 나온 게 이제 그런 거였죠. 사무분담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 그 대목은 이제 그 무작위 배당 그 역사를 봤을 때 그거에 거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항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최종안은 이제 그 민주당이 최종안은 다 그걸 수정을 한 거니까 지금은 판사들 사이에서도 위헌 그 소지는 다 없앴다 이런 반응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제 윤석열 변호인단의 입장 발표 보셨습니까? 뭐 하면 우리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할 수 있다. 이건 그냥 으름장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당되는 피고인이 신청권이 있습니다. 네, 위헌 뭐, 법률 심판 신청권을 신청은 자유죠. 신청하는 것은 본인의 이제 그렇죠. 그 권한이고요, 자유이고 그리고 이제 종례에 비춰보면 또 하겠지요. 그렇지만 반면에 그 말씀하셨듯이 위헌 소지가 없습니다. 위헌이 없고 완전히 제거된 형태의 것들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새로운 재판부가 이제 재판을 진행하게 될 것인데 네. 본인의 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을 부인하면서 그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할 가능성 극히 희박하고요. 받아들일 가능성. 네, 그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갈 가능성조차도 아주 희박하고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면 더더군다나 뭐 그것들이 위헌이라고 결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각도를 달리해서 순전히 실무적인 측면에서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지면 내란 우두머리 사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이 다 전부 다 이제 그쪽에서 맞는 거잖아요. 네. 너무 벅차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오로지 이제 그 사건 2개 이상으로 이제 재판부가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사건들은 뭐 안 맞는다 하더라도 일체 이제 신권 배당을 받지 않고 기존의 사건들은 이제 재배당하는 걸로 그 정도면 충분히 하면 할 수 있어요? 네, 두 재판부에서 그 집중해서 심리를 하고 이제 항소심이니까 특히 항소심이 또 그렇죠. 기본적인 증거 조사가 이제 완료된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것들은 항소심에서 2개 재판부로 일응 시작을 해보고 또 혹시 또 필요하면 또 증보하면 되니까요. 그래요. 네. 그러면 뭐 이제 그 2심 판결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겠네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가장 좋은 게 만약에 뭐 많이 언론이 지적하는 겁니다만 1심 때부터 이렇게 했으면 지금 이렇게 기다릴 이유도 없었죠. 1심 때부터 이렇게 했으면 뭐 이미 다 1심 결론은 났을 거고. 아니 저는 그 얘기하니까 하나 좀 또 새길로 빠져 죄송한데 어제 뭐 그 언론에 많이 보던 이른바 통닭 계엄 얘기 보셨죠? 그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이제 그저께 재판에서 윤석열 피고인이 뭐 자신의 그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병사들한테 뭐 통닭도 하나 못 돌리게 예산을 다 삭감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발언이 얼마나 뭐하냐 이런 걸 떠나서 그거는 증인 신문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들어보면 이건 그냥 자기 주장이에요, 주장. 근데 직위원 재판부가 제어를 하네요. 이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시츄에이션이요? 직위원 부장판사. 그래서 네. 맨 나중에 제가 이걸 제지하지 않은 이유는 했고 한마디 설명을 하던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우리 이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네. 중계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법에도 이제 들어가 있던데 그 사항들을 보면 뭐 저는 이제 재판을 좀 오래 하고 지금도 이제 법정에 가서 변론하고 이런 변호사를 딱 보면 그 법정은 그 변호인 측, 피고인 측에 대해서 그 휘둘리는 법정입니다. 그대로 장악돼 있습니다. 그 특검 쪽에 있는 공판관념 일부 뭐 딱 보면 또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뭐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력과 실력과 그 이거를 유죄 입증을 강하게 하고 이런 의지들이 안 보이고 재판부도 수수방관 흘러가는 대로 희화하는 법정. 그래서 경고성 계엄에 마치 부응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는 정말 이상한 법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네. 몇 분 동안 윤석열 피고인 혼자 얘기를 하면 박한수 전 그 계엄사령관이 네 맞습니다. 그럼 또 연설하고 네 맞습니다. 그게 무슨 증인신문이에요? 네. 가서 뭐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아주 중한 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지기현 재판장의 그 역사적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요. 통일교 특검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그 지금 항상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최종 합의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법이요. 근데 이 사안 자체는 뭐 서로 타협을 통한 절충적인 이런 것으로 접근해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어차피 특검 수용하기로 했으니까 네. 안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켜야 된다 이 말씀이실까요? 네네. 그게 바른 길이니까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일단 지금 그 변호사님 견해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특검 추천권을 누가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특검 추정 그건 뭐 특별하게 뭐 여러 가지 복수의 의견 중에 가능한 의견이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종래 쟁점 중에 하나가 종래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할 것이지 이것을 뭐 이해 당사자로 해서 누구를 제한하고 이렇게 뭐 그런 식의 방식은 너무나 뭐 일단 그러면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을 바꿔서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은 합의를 먼저 본 게 법원 행정처장이 2명을 추천한 요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법원 행정처장은 신뢰를 잃었죠. 신뢰를 잃었다. 네. 왜 그렇게 합니까? 이춘재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국회에서 추천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국회에서 임명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임명은 추천하기는. 대통령이 하는 그러니까 거고 임명 대통령이 그 추천 하는데. 절차에 대해서 대통령 선출 권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네. 어제 저희가 관련 인터뷰도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누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느냐의 문제보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쟁점이 더 앞으로 가면 더 커질 것 같은데 수사 범위. 그렇습니다.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 이제 금품 수수로 한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통일교의 조직적 정치 개입.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건 뭐 이제 조직적 당원 가입이라든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행위. 그렇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중하다라는 뉘앙스를 어제 이제 민주당 쪽에서 많이 풍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게 수사 범위가 된다면 통일교로 한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따라붙거든요. 맞습니다. 신천지. 그럼 이렇게까지 확대가 돼야 된다고 보시면 당연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면적으로 가야 된다. 네네. 우리 이춘주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만약에 하게 되면 특검을 할 하게 거면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종교의 정치 개입 뭐 통일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그렇죠.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여당에서 저 특검을 받았다는 거는 아마도 그 경찰에서 한 수사, 이 수사를 봤을 때 그 여당 쪽에 그게 큰 데미지는 없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또 특검이라는 또 수사라는 게 또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결과는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근데 지금 국수본의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거기서는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그 윤영호를 비롯해서 통일교 쪽이 이제 진술을 잘 안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장은 많이 의혹들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뒷받침하는 그런 증언들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경찰 쪽 수사 관계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매일같이 지금 쏟아내고 있는 보도의 출처가 거의 대부분이 한학자 총재에 대한 특별 보고 문서거든요. 그렇죠. 그럼 한번 그 판사를 지내신 어떤 그 것을 볼 때 그 특별 보고서가 갖는 증거 능력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 내부 문건이니까 굉장히 신빙성이 높고 이런 그 가치죠. 그리고 이 특검 지금 국수본의 그 통일교 수사의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해서 내부 문건을 확보하고 그 확보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한학자 윤영우에 대해서 접견 조사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뭐 조은석 특검 등은 검사실로 불리는 그런 방식을 했는데 그 구치소에 찾아가서 접견 조사를 한 것이죠. 이게 피의자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더욱 뭐 좋은 방식이라고 평가되는 견해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 거죠. 불필요한 뭐 소환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바로 그 장소로 가서 신속하게 2차 접견 조사를 하고 또 그리고 돈의 흐름, 회계하는 그 총무처장에 대한 수사를 해서 그래서 국수본의 전문성과 그 신속성에 대해서 수사 방식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게 네. 그런 게 실용적 수사다. 아니 그게 원래 수사의 전문성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인권을 생각하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네네네. 국수본의 능력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조은석 특검의 가장 중요했던 핵심적인 물증인 그 노상훈 수첩 신당에서 압수하고 발견했던 네네. 그런 거 하고 국무회의 CCTV 비아폰 서버에 대해서는 그 경찰의 그 위험을 무릅쓴 그 전문성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것들이 유죄 판단에 뭐 헌재 결정에 유력한 자료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두 분의 견해는 같네요. 만약에 이걸 특검을 발동을 할 거면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사건으로 규정을 해서 통일교만이 아니라 지금 의혹이 제기된 종교단체가 몇 군데 있어요. 이들에까지 해서 금품 수수를 포함한 모든 정치 개입 행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게 맞다. 그렇죠. 여기에 네, 뭐 지금 뭐 각자 뭐 정치인이 누가 포함돼 있고 이렇게 각 정략적인 정치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저는 민주당 내에서 이제 국민의 여론을 늘 경청하고 대통령실 포함해서요. 그 무엇이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우리나라들을 더욱더 번영하게 만드는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통일교 내부에서 업무상 횡령 등 내부의 어떤 비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네네. 정교의 유착 정치가 어떻게 종교를 이용하려고 했는지 또 종교는 어떻게 정치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그 부패를 확대해 나갔는지 이 지점을 그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도 신천지 수사를 윤석열 총장 시절에 제대로 못했거든요. 왜 그렇게 하였는가? 뭐 여러 가지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적 그 질서, 종교의 자유를 어떻게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서서 민주주의의 민의를 왜곡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그런 위기의식 그 평가들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금품을 수수한 게 아니라 단순히 뭐 축사를 보냈다든지 행사에 참석한 것도 문제 삼을 수 있느냐라고 두 분께 질문을 드렸을 때 그것까지는 뭐 문제 삼기 힘들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관련해서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통일교에는 수건 사업이나 자신들이 중대했던 어떤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행사를 성황리에 끝마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주요한 어떤 정계 인물을 초청을 하기 위해서 뭐 다리를 놓고 만나고 막 했던 것들이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 성격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뭐 그 아주 긴 어떤 로비의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로비의 차원들은 뭐 충분히 뭐 보좌관 등이 있어서 정치인들은 해석이 가능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련의 관계들을 쭉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네. 한 행위 한 단면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기 때문에 뭐 제가 질문 드릴 이유도 없는 건데 네. 다만 어떤 이제 뭐 누구의 소개를 받아서 만났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행사가 너무 중요하고 언제 여니까 좀 그 VIP를 좀 모시고 싶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사업 보고서입니다. 막 줬어요. 이것도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만 본다고 해서 글쎄요. 이해충돌 문제나 뭐 그런 게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예. 그런 것까지도? 결국은 특검 수사의 성공 여부는 돈 문제 아니겠어요? 돈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제 조직 가입이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그 대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있지 않으면 뭐 정치적으로 또 이거를 이용하려는 또 공격도 받고 막 그런 게 생기니까. 이른바 정치인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민원 차원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 정도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엄격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사업 보고서의 문건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은 되게 공적인 신분을 갖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그 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인지 어떠한 직무 범위를 갖는지 이 사업 보고서의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아주 뭐 지역구에서 의례적인 정치 활동의 영역이 아니고요.
그 지점은 내부 문건이 전달되는 지점은 좀 자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좀 케바케라고 봐야 되겠네요. 케이스별로 좀 그렇습니다. 다르게 판단해야 된다. 종교의 자유를 노리는 종교 단체들이 외부적인 활동에 이뤄질 때는 예. 여러 가지 헌법적인 평가들과 법률적 평가들은 그렇죠. 되게 여러 가지 뭐 사안별로 예. 또 살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특검 있잖아요. 관련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미세하게 지금 의견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권 안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한 인사는 특검 만능주의라고 좀 비판적 입장을 내놓은 바도 있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뭐 여권은 아니겠지만 어떤 입장이냐면 이건 뭐 좀 2차 종합특검보다는 검경 특수본으로 가는 게 맞는 것 아니냐. 라는 또 그런 얘기도 입장도 좀 하더라고요. 내놓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의 의견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검을 보면은 이게 이 이른바 공부 좀 한다는 학생 3명을 뽑아서 시험 문제를 풀게 했더니 못 풀고 지금 남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간이 없어도 못 풀었던 아니면 어려워서 못 풀었던 이 남은 문제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하려면 외부에서 오려면 일반 학생이 아니고 한 뭐 일타 강사 수준 돼야 되는 이제 특검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구성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미처 못 푼 거니까. 못 푼 문제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뒤로 돌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 조국혁신단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검경 특수본부를 합동수사본부 과거에 구성한 게 많이 있으니까 영장관계나 이런 것들을 빨리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에 그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존에 있는 조직을 활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변호사님 평가는? 저는 이거는 내란의 세력들은 뿌리가 아주 깊기 때문에요. 예. 뭐 설명할 시간 없겠지만 친일 세력과 오랜 그 기득권, 법조, 뭐 조국혁신단의 제안도 법조의 그 어떤 기득권 내에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단순하게 남은 수학 문제 푸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광범하게 펼쳐 있는 그 내란 세력의 뿌리들을 뭐 조은석 특검처럼 미온적으로 검찰 봐주기, 법원 봐주기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대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특정 개인의 어떤 영웅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또 경찰의 어떤 수사의 전문성과 그런 공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쭉 이어나가는 것들입니다. 이 2차 특검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뭐 무슨 특검 만능주의라고 어떻게 그런 네이밍이 가능한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변호사님이 이런 말씀을 2차 종합특검 필요하고 근데 어떤 그 수사진을 검찰이 아니라 경찰 중심으로 경찰 꾸려놓- 위주로 다만 이제 영장 청구를 해야 되고 공소 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특검이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특검이 입장은 계속. 반면에 이제 그 검사의 그 자격을 잇는 예. 검사로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면 검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 검사를 임명하면 됩니다. 예. 뭐 이런 특검들이 포함된 이런 2차 그 특검이 되어서 우리의 그 일들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죠. 뭐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뭐 피로감, 역풍, 중도층 이렇게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내란의 위험성, 민주주의에 대한 특히나 의지들이 그렇죠. 약하다고 봅니다. 내란 사건에서는 그게 성립이 안 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2년, 3년 말씀하실 때 특검을 2년, 3년 동안 기간을 그렇게 늘려서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건 비판적인 견해고 그 아니, 사후에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하죠. 네. 네.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을 만약에 하게 되면 네. 그 2년, 3년이라는 그런 뭐 시간적 제한 없이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내란의 공소시효가 있는 한 수사는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검찰 조직은 근데 특검은 지금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뭐 3차, 4차 이런 식으로 계속 늘리게 아니 그거는 2차에서 이제 가자는 거죠. 제한된 기간 내에서 가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어떤 그 2차 종합특검 최선의 결과, 더 진척된 결과를 이제 전제로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 그래서 2차 특검에서는 그러니까 미처 또 미처 규명 못한 게 못한 있을 게, 수가 네.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러면- 그때 가서 방법론을 네, 얘기하자라는 거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미 민주당은 발의를 했어요. 2차 종합특검법을. 네. 내용을 좀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거기 이제 수사 범위도 이제 대상들이 다 있더라고요. 들어가 예, 있죠. 쭉 있는데,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했던 게 기존에 돌아갔던 특검들이 미처 이제 해결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의혹 네네. 중에서. 네. 그러니까 그 새로 특검이 구성돼 가지고 기존에 있는 특검 했던 만약에 수사팀이라면은
뭐 새로 진도를 나갈 그럴 팔로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새로 구성될 경우에는 다시 또 이제 그 생각해야 될 것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견해가 아니니까 그렇죠. 하지 말자는 그런 견해가 아니죠. 어려운 문제니까 네. 더 힘과 지혜를 합쳐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내에서 현재 있는 김건희 특검이든 최행비어 특검이든 또 조은석 특검이든 간에 그 안에서 있었던 그 많은 사건들을 알고 있고 또 네. 거기에 대해서 실력과 공정성을 보여줬던 인력들은 그대로 같이 또 이어져 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단절된 전혀 새로운 인적 구성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보는 건 제가 아니죠. 말씀드린 쇄신의 건 개념을 단절의 의미는 어차피 아닌 지금 거죠. 남은 수사를 보면은 이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부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합류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경찰 위주로 가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존에 이 특검에 파견됐던 경찰들이 있잖아요. 네. 본인 국수본이나 다 본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국수본하고 그다음에 검찰하고 검찰의 이제 영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면 된다.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의견인 어차피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일선 수사 인력은 똑같은 사람들 똑같으니까 아니냐 그 말씀이신 거죠. 이미 지금 이제 그 말씀. 자기 다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새로 구성하게 되면 그 세팅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뜬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죠. 또 시간은 또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효율적인 걸 뭐 봐서는 내부적으로 이제 정치인들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고 이렇게 좋은 안들을 일정 단계 수준이 이르렀을 때 하는 것도 필요한데 또 여러 가지 이게 분화 발전의 개념이면 좋은데 이 분산과 분열의 개념으로 국민을 이렇게 좀 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좀 마지막으로 내란으로 한정을 해서 네네.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외환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뭔가 이제 수사를 하다만 느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수사 의지나 수사 능력의 문제냐 아니면 벽이냐 이걸 좀 갈라서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키맨이 노상원인데 노상원이 입을 안 열어서 무슨 뭐 플리바게닝 검토 얘기까지 나온 바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도도 나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2차 종합특검으로 가서 내란을 판다면 어디까지 진척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게 이제 아주 실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사회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객관적인 상대의 벽이라고 표현한 뭐 일체의 뭐 그것도 은밀한 각 공범끼리 부인하는 상황들 그리고 물증을 훼손하는 상황들. 입을 안 열고 있고. 네, 물증도 훼손하지 않습니까? 뭐 그 김건희 피고인 오빠였던가요? 김재호 씨. 뭐 어떤 중요한 자료들을 압수영장에 대상된 목록이 아니라고 자기가 증거인멸하는 건 처벌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폐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런 물증을 폐기하거나 공범끼리 입을 이렇게 부인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것들은 항상 존재하는 상수인 것이죠. 거기에서 어떻게 이제 그거를 그 진실을 발견해 나가는 거는 또 수사의 또 역량과 실력과 경험이겠죠. 물론 그렇긴 하겠죠. 네네. 근데 아무튼 이제 지금까지는 몇 달 동안 하는데 노상원이라는 키맨이 입에 자물쇠를 잠그고 열 기밀을 안 보니까 어떻게 열 것이냐라고 하는 게 수사 기법의 문제일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본다면. 그렇죠. 그죠? 우려되는 건 이제 곧 있으면 선고가 나오잖아요. 이제 선고가. 1심 선고가 나오죠. 예, 그러면 혹시 그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1심 선고 나오면 이거 마음의 변화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피고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에이 이렇게까지 된 거 뭐 그냥 진실을 얘기하죠. 혹시 이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쓸데없는 얘기 같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